먼저 첫 번째 경제민주화에 대한 노태우 정부 기여를 보면 첫 번째 물론 이건 폴리티컬 레토릭이기도 했지만 위대한 보통 사람의 시대, 나는 군부 독재의 후계자가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였죠. 그리고 실제로 상당히 그런 아까 물태우라는 표현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런 어떤 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우리는 잘난 사람들만이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 국민 또는 중산층이 정치적인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국가의 중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은 그 뒤로 계속 형태를 바꿔서 살아나갔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747 띄운다고 하고 그럴 때 대선 공약 중에서 제 생각에 굉장히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게 손학규 당시 이제 정식 대통령 후보자 되기 전 단계에서 만들었던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표가 굉장히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저 또래 또는 저거보다 한 10년 정도 젊은 사람들에게 그게 이제 요새 표현으로 하면 워라벨이라고 표현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코노테이션은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느냐, 무엇이 그 나라 국민을 행복하게 하느냐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 뒤로 굉장히 많은 정치 집단들이 어째서 손학규의 캐치프레이즈가 사람들에게 먹혔을까? 왜 나는 7% 성장을 해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을 만들겠습니다가 아니라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 여가가 있는 삶, 이런 게 사람들 마음을 때렸을까? 저는 그것에 이제 어떤 연원을 굳이 거슬러 올라간다면 위대한 보통 사람들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여러 발제에서 나왔지만 노동자의 삶의 질이 개선이 됐고, 특히 이제 최저임금제의 도입을 통해서 굉장히 극적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소득 분배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다 좋은 거 아니냐? 그 당시 이거를 처음에 만들던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는 노동자의 반대는 자본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하면 물론 대기업들 뒤에서 군불 떼는 것도 있지만 앞장서서 죽기 살기로 반대하는 사람은 자영업자입니다. 김밥집, 닭 튀기는 집, 을과 을의 투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분배의 개선이 근로조건의 개선을 포함하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면 현재의 최저임금 개선만으로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하다. 경제적 약자는 노동자만이 경제적 약자가 아니고 아까도 기업별 노조의 양극화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연봉 1억, 2억 하는 월급쟁이들도 있고 한 달에 250만 원을 벌 수 있냐 없냐로 왔다 갔다 그 생존 선상을 헤매는 기업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득 분배의 개선, 보통 사람들의 시대라는 걸 현대적으로 구현하려면 새로운 어떤 사회정책적 시각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 200만 원과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거의 깡패 수준의 정책이었죠.
뭐 주택 200만 원 건설은 그렇지 않지만 비용무용 부동산은 뭐 보기에 따라서는 뭐 깡패 약간 파랑 뭐 이거죠. 거기에 이제 헌법 보면 헌법 37조인가요? 네. 사유재산권 보장이 있는데 이제 다만 그런 국민의 권리는 국가의 질서 유지, 공공복리 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항 가지고 물론 이제 뒤에 경제조항에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과연 그것이 합헌적이었느냐는 뭐 논란도 되었고 실제로 쟁송도 되었죠. 그러나 그리고 상당히 많은 법들이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술적인 이유로. 그러나 그 취지는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 말썽많은 종합부동산세로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저걸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지만 그러나 그 생산과 그 불로소득 간의 관계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 그런 것들은 살아남았다. 이 정부에 대해서 심지어 살아남았습니다. 그런 것은 유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벌의 경제적 집중 억제 이거는 뭐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간 이후 거의 전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재벌 총수를 넣은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이랑 같이 전 세계인이 누비는 모습은 좋게 보면 화합이지만 어색한 것은 분명해요. 엘리엇 판결이 있는데 엘리엇이 이거는 그 당시에 검사였던 대통령과 현 법무부 장관의 업적이다 그랬는데 법무부 장관이 아무 소리 못하겠어요. 권력은 재벌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노태우 정부 시절이 거의 마지막이 아니었나 해석하지만 물론 그 뒤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는 경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약간의 개혁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재벌의 우위로 거기에는 우리가 오늘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아까 이제 김정인 박사님은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법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완전히 캡처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진 자에게. 그래서 정의에 의한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 보기 판결. 자기네들의 작은 이권을, 협소한 이권을 높이려는 그런 판결을 하고 있다. 그 1930년대 뉴딜을 하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뭐 마그너법 등 여러 가지 개혁 입법을 했는데 다 뭐 페더럴리즘이 어떡하는 테크니컬한 이유로 위헌 판정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대법원을 쌩 하려는, 그러니까 이렇게 엎어버리는 거죠. 그런 플랜도 세웠을 정도로 개혁의 궁극적인 저항선은 법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에 관한 문제제기가 현대적인 의미에서 경제민주화를 계승하는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논점은 경제민주화 조항입니다. 헌법을 보시면 헌법 제9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119조부터 시작해서 쭉 소위 말하는 경제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만드신 분이 이제 경제국가위원장 박사입니다. 그걸 넣는데 굉장히 어려웠다.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넣는 것으로 경제민주화 관련한 많은 입법들이 위헌 시비를 벗어나는가, 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조항을 숙지하면서 우리나라 헌법을 공부할 때 이런 게 있으니까 경제주체 간의 조화에 힘을 써야지 이렇게 배우고 교수들은 가르치고 있을까? 아니면 내내 재산권의 행사는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에 적합해야 한다. 거기까지만 가르치고 있을까? 하나의 예를 거기다가 적었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특정한 당사자를 폄훼하기 위함이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팩트를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고 여기 계시던 이제 김정일 박사님이 킥아웃 사실상 되셨어요. 죄송합니다. 연전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경제부총리로 현오섭 전 KDI 원장이 내정됐습니다. 후보자가. 근데 이분이 2013년 3월 월간조선의 한 인터뷰가 문제가 됐어요. 청문회 때. 그게 어떤 거냐 하면 경제민주화를 박근혜 정부가 한다고 했는데 당신 경제민주화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이렇게 물은 겁니다. 저기 새 정부가 매번 경제민주화 정책이 성장에 걸림돌되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란 내 나름대로 생각할 땐 뭐다라고 현오섭 당시 후보자가 정의를 한 게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그런 의미의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안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정의가 뭐냐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경쟁정책적 정의가 경제민주화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공정이 이런 거는 경제민주화에 어긋나니까 우리 뽑아야 된다. 근데 그 다음에 했던 말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중소기업과 더불어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고 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공정한 경쟁은 오래전부터 지적된 문제입니다. 하청업체 기여자는 불공정 거래입니다. 증벌적 배상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됩니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방법. 너희들이 자생력을 키워야지 언제까지 도움만 받으려고 할 거냐. 피터팬 증후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경쟁민주화입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피터팬 증후군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 올라가는 거 여러 가지 이 국가적인 지원 조치에서 국제국가 들여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 법칙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인식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이런 인식이 헌법에서 구현하고 지정하는 경제민주화 또는 경제조합과 어떻게 부합하냐는 거예요. 만약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후보자가 잘못될 수도 있고 때로는 헌법이 너무 경직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때 이제 박원석 위원이 청문회 위원이 물었습니다. 이거 도대체 이런 얘기하고 이거 경제민주화 맞습니까? 저한테 얘기를 너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우연히 그 자리에 참고인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뭐 어떻게 합니까? 헌법 113조 3항에 이게 경제조항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보호 육성할 수 있다. 해도 좋다. 하느라고 노력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꽉 못을 박아놨어요. 엄청나게 강한 조항입니다. 근데 헌법을 준수해야 될 공직 후보자가 나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의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라. 내 생각에 두 개는 잘 부합하는 것 같지 않다. 했습니다. 경제민주화 조항 이게 좀 작게 돼서 잘 안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 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 보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개념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제민주화 간의 경제 주체 간의 조화. 무엇이 조화냐? 김밥집 주인과 저임금 근로자 또 재벌 간에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거냐? 그거는 굉장히 쉬운 말씀이 부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경제민주화 조항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헌법의 법률화를 경계해야 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헌법 개정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조항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집어넣었어요. 근데 저는 이미 지금도 제9장의 경제조항의 상당 부분은 사문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헌법재판소에 올라갔을 때 그 조항 갖고 앞에 있는 기본권 조항을 오버라이드 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더 국토의 이용과 관련해서 어쩌고저쩌고 된다고 바로 사유재산권 침해 이렇게 나오고 그럴 경우는 앞부분이 압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조항을 넣는다고 헌법이 더 헌법다워지지 않는다. 헌법을 해석하고 운용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맞는 헌법 정신을 찾아낼 때 헌법다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굳이 한다면 경제민주화의 취지를 행복 추구권이나 뭐가 됐건 기본권화해서 앞으로 넣어야 된다. 그리고 소위 이제 헌법하시는 분은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를 규율하도록 해야 된다. 헌법이 전부만 규율한다. 그러니까 사립대학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해도 미용이 아니다. 이런 판결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래서 이런 것이고 논점 2는 이제부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회사 경영 체계는 2016년에 김종인표 상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어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유기업원에서. 그래서 이제 교수님 2분 모셔다가 이거 말도 안 되는 빨갱이 법안이다.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게 그 당시 야당 의원 120명이 서명하고 발의한 법안인데 지난 정부에서도 이번 정부의 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도 입법화되지 못했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조차도 삐그덕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사회적 합의를 기다려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기 문제는 얘기하면 여기 너무 얘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전문가여서 국민연금 문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만드신 분이 여기 그 당시 보사부 장관 때 만드신 분이 김민희 박사님이 만드십니다. 저는 그때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당시에 생각했던 인구 구조와 현재의 인구 구조가 너무나 많이 괴리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보이고 있고 연금 운영의 독점화에 따른 폐해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화두로 제 생각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국민연금, 현재 국민연금을 하루빨리 현 상태로 종결하자. 이미 받기로 되어 있는 건 다 드려야 됩니다. 불소급입니다. 불소급. 그렇지만 새로운 국민연금을 시작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보다 균형 잡힌 어떤 이 납부 부담과 수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운영 주체는 복수화해서 경쟁 체제로 가자. 그 경제민주화에서
90년대 노태우 정부 때는 시장과 정부, 재벌과 정부와의 긴장관계가 문제가 됐지만 현재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건 이미 권력이 넘어갔고 노년층과 젊은 층 간의 긴장관계가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장입니다. 법원의 힘. 가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인식전환이 없는 한 경제민주화는 공룡불이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의 취지를 저쪽 헌법 끝에 있는 경제조항, 무시해도 그만인 경제조항으로 보지 않고 앞부분에 있는 함부로 경시할 수 없는 기본권으로 해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한 행정처분이 기업에 대한 불이익한 행정처분이고 국가의 자의적인 행정권 행사로부터 선량한 기업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불이익한 행정처분은 명백하고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거 없으면 다 무효. 이렇게 됩니다. 우리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서 많이 봤죠. 그리고 자유나 형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원이 더 고민해야 됩니다. 그 고민 없이 그것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에 구현할 건가. 이미 존재하는 그 구절들은 다 멋있는 명문의 구절입니다. 그 구절 중에 어떤 거를 중시하고 우선순위화해서 현실 문제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건가. 이걸 법원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의 토론까지 다 들었습니다.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